큰 길의 면에 있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기회를 갖는데 우리는 큰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던 자원빈국의 저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교 근공이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때 근공은 있는데 원교할 대상이 태평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는데 연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근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원교를 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이 기회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주변 환경을 볼 때 위기죠. 그러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위기냐?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굉장히 나쁩니다. 2022년에 골드만삭스 연구소에서 세계경제 장기 예측 2075 이걸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총생산이 세계 24위쯤 될 거다. 현재 10위권에 있는 경제가 24위까지 떨어질 거다. 필리핀, 벵글라데시, 베트남, 타일랜드보다도 더 뒤떨어질 거다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다 참조하고 또 저출산 경향 같은 것도 참조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 또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이하 0%대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는데도 2% 이상. 우리는 지금 3만 5천 불 채 못 미치는데 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건 위기면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또 대외적으로 봐도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양자태기를 어떤 면에서 강요받고 있거든요. 과거에 안미 경중, 그래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그런데 그게 중국 편에서 보나 미국 편에서 보나 환영받지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용만 당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래서 안미 경중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그게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하기가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죠.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감히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 우리 조상님들이 자리 잡고 살아오셨는데 지구상에 있는 큰 길, 그러니까 항로죠. 큰 길이 한반도를 경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고 큰 길의 면에 있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기회를 갖는데 우리는 큰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죠. 인류 문명에 제일 먼저 열린 길이 실크로드라고 로마로 가는 초원길이 있었고 근데 신라는 그 밖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제도로부터 인도양을 거쳐서 또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향신료길 이것도 한국은 멀리 있었죠. 그 다음에 열린 길이 대서양을 남북으로 종단하고 동서로 횡단하는 콜럼버스가 개척하고 바스코다마가 세계 일주를 떠났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서 소식도 못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던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지구상에 열릴 길은 다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데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길이 뭐냐면 추위 때문에 얼어서 결빙돼서 지나갈 수 없었던 길, 그게 북극항로죠. 근데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항로가 열리는데 다행히 이 북극항로가 우리 한반도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동서양을 잇는 항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동서양을 잇는 항로는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남중국 해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을 거치고 호르무스 해협 그리고 수에즈 운하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동해안에서 북진을 하면 캄차카 반도의 남단을 거쳐서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가 만나는 베링 해협이 있습니다. 그 베링 해협의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길이 동서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시베리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북쪽을 쭉 지나서 유럽으로 가게 돼 있고 서쪽으로 가는 길은 카나다의 북단을 지나가지고 그린랜드를 통해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이라고 하는 아주 추운 얼음 빙산을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동 항로를 해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면 네덜란드의 로데르담까지 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에즈 항로, 이렇게 남쪽 항로로 가면 한 22,000km, 근데 북쪽 항로로 가면 한 15,000k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실제로 운항하면 한 열흘 정도 절약할 수 있대요. 굉장히 효율적인 항로입니다. 아직은 1년에 한 8개월밖에 쓰지 못하는데 곧 연중 1년 12달 쓸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린란드 땅을 좀 내봤잖아요. 같은 맥락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사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얘기할 때 그린란드에 있는 희토류 자원을 탐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것도 일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북동 항로, 러시아 북단 항로는 러시아가 장악할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러시아 영해를 지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극 항로를 러시아한테 독점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북서 항로를 장악하려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린란드를 북서 항로 때문에 장악했다,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이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북부의 13개 주가 먼저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꼭 미국 중부의 아주 거대한 땅, 지금 미국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을 루이지아나라고 불렀어요. 프랑스령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그 거대한 땅을 프랑스로부터 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미 대륙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알래스카가, 러시아가 가만 보니까 알래스카가 춥기는 추운데 쓸모도 별로 없고 방위하려고 그러면 돈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겠다고 내놨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샀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알래스카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거든요. 알래스카에서 석유, 가스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냉전 때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서 알래스카가 미국의 보물 중에 보물인 셈이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 땅에서는 석유,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석유, 가스를 뽑아가지고 그 판돈으로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을 다 나눠주고 있어요.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멀리 내다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설도 있지만은 미국 지도자들이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슈퍼파워가 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토는 작은데 인구는 많고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자원 빈국의 저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좋은 운명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나쁜 운명을 저주, 이렇게 부르는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자원 빈국의 저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정도 잘 살 수 있느냐? 아니, 석유가 없으면 사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쭉 사다 썼어요. 근데 중동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석유를 사다 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석유를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해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석유를 가져오는데 지금까지는 그 바닷길을 누가 지켜줬냐 하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지켜줬습니다. 왜 지켜줬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중동 석유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석유를 가져가기 위해서 바닷길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석유 생산량이 많아져서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까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는 백기를 미국이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이에 양안 전쟁의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필리핀, 중국하고 베트남, 이런 일본 이 사이에 영토 분쟁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카 해협은 지금 적재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해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레이 반도 허리를 타일랜드에서 뚫는 그런 새로운 운하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남쪽해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인도양으로 이렇게 가면 또 멀리 가야 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이 항로가 막히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석유가스가 하나도 못 들어오고 우리 수출품이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위협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미국에서 워게임, 그래서 전쟁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최근에 했는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나라가 대만이다. 당연하죠. 중국하고 전쟁하니까. 두 번째 피해를 입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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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아니 우리는 참전도 안 하는데 왜 피해를 입냐? 바로 이 항로가 막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 가스,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못 나가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서 그 걱정했던 거는 사오면 되는데 이제는 사올 수도 없는 위험에 처한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한 자원 빈국의 저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위기 중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동쪽에 있어서 대만 해협 외에 다른 해협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일본은 사실은 그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왜 준비가 많이 돼 있냐 하면 일본이 옛날에 태평양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왜 했냐 하면 일본이 자꾸 제국주의가 커오니까 미국이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ABCD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브리튼, 차이나, 더치.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금수한 거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전지대를 점령해가지고 이 서방 석유 회사에서 수입하지 못했던 석유를 그쪽에서 보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석유에 대해서 너무 그 위험을 알고 진심이에요. 그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일본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일찍부터 해외 자원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지금 북쪽으로도 러시아의 사하린 유전에도 투자를 했고 저 북쪽에 야말 유전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본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돼 있죠. 조선 말기의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약간 비슷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 말기에 조선을 두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 4강이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한반도를 두고 주변에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하고는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때 조선은 국력도 아예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르죠.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권이고 상황이 비슷하지만은 또 많이 다른 점도 있다. 이제 한 가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4강 사이에서 한국이 구한말 대한제국이었죠. 우린 민족이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한 방향,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 이걸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개국파하고 쇄국파였어요. 쇄국파는 위정척사파 그래가지고 주자학으로 이 나라를 지키자.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산업 문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개국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본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연결하고 미국하고 연결해서 우리나라를 근대적인 국가로 개국을 하자. 그랬는데 개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다는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청나라, 일본, 미국과 연계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면 개국이 누구를 위한 개국이었냐? 미국과 일본, 청나라의 이익을 위한 개국이었지 우리나라를 위한 개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쇄국하는 것보다는 개국하는 게 좋았죠. 좋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한 개국이라는 확고한 정책이 없었다는 거죠. 개국도 조선을 위한 개국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그 당시에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양자택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뭐 중국이 우리나라 상품을 많이 필요했으니까 우리가 중국의 상품을 많이 수출했어요. 중국이 못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많이 의존했다는 표현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서로 돕는 거죠. 사실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사는 사람도 이익, 파는 사람도 이익,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꼭 중국에 의지했다고는 볼 수 없죠. 중국도 필요로 했으니까. 그러나 안보 동맹에 있어서는 미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태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미국 편에 서야 돼. 또 일부에서는 완전히 중국 편에 서야 돼. 그런데 완전히 미국 편에 서는 게 100% 옳으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중국 편에 서는 게 또 100% 옳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개국과 쇄국 논쟁처럼 지금 친중도 친미도 어느 것 하나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현재 상황이 그 당시 상황하고 비슷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가능하면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올바른 길을 한번 제안해 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의 나라로 세계 만방에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첨단 기술 제품, 반도체, 자동차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그 기술의 상류 부분을 갖고 있지 못해요. 기술의 하류 부분만 갖고 있어요. 첨단 원천 상류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 갖고 있고, 또 네덜란드 장비가 꼭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류 부분의 생산 기술, 응용 기술은 상당한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지만은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서 이끌어 나가려고 아주 전략을 잘 써야지, 전략을 잘못 쓰면 실패한다. 전략이 중요한 이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우리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거긴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건 모든 면에서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의 23전 23승의 신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사람은 귀신인가? 왜 싸우면 다 이기지? 그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불리하면 전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유리할 때만 싸워요. 유리한 지형을 만나서만.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최대의 무기가 함포였거든요. 배에서 쏘는 포. 근데 일본의 무기는 배가 우리 조선의 배랑 확 부딪히면서 와서 갈고리를 던지고 이제 일본도를 들고 뛰어 올라와서 싸우는 거였거든요. 배에다가 함포를 심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흔들렸을 때 포를 쏘면 포탄이 물에 떨어져 버려요. 조금 뒤로 흔들렸을 때 쏘면 하늘로 뿅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에서 다른 배를 포로 써서 맞춘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다에 파도가 없는 데서 쏴야 정확하게 쏠 수 있는데, 파도가 있으면 이게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조가 이순신 장군한테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부산포에 나가서 막아라. 이순신 장군이 안 나갔어요. 그 당시에 왕명을 어기는 건 대역죄거든요. 그래서 파직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죄를 지렸죠. 선조의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뭘 하냐면 한산도라든가 이런 내해에서 싸우면 포로 적배를 맞출 수 있는데, 부산포 앞에 외해로 나가면 파도가 심해가지고 배가 흔들려서 우리가 가진 함포가 하나도 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싸우면 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아주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불리한 전쟁에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지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주장입니다. 예. 패권의 전환기가 연결이 될까요? 물론 패권의 전환기하고 연결이 돼요. 이걸 세 개로 말씀드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북극 항로가 녹아내려서 큰 항로가 한반도 대한해협을 경유하게 되니까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피보트 아시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 관심사가 전에 2차 대전 때는 유럽에 가 있었어요. 히틀러를 경멸하는데, 그 다음에는 석유이기 때문에 중동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 관심사가.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커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패권 쟁탈전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로 와서 중국의 패권을 막으려고 하는 요 변화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누가 도왔냐면 유럽 국가들이 다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러시아하고 서유럽 국가들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형제들이 죽고 자매가 죽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는데 화해가 되겠습니까? 당분간 안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동쪽으로 와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북극 항로도 열리니까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타고 동쪽으로 오는데 동쪽에 러시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있는 거죠. 이제 전쟁 때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걸 전시 경제라 그러는데 폭탄을 자꾸 손보이를 하니까 폭탄 생산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게 GDP에 다 잡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뭐 경제 성장률이 5%, 6%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성장을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딱 끝나면 포탄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후 대불황 이렇게 불러요. 경제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막 국내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면 러시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고 또 유럽으로 팔다가 못 판 가스, 석유를 팔아야 되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파냐? 한중일 대상으로 일단 팔아야죠. 물론 세계 각국에도 수출하겠지만은. 근데 러시아는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싼 값에 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게닝 파워가 별로 없어요. 급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러시아의 석유, 가스 같은 것을 확보할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우리한테만 있냐? 중국한테도 있고 일본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빨리 잡아야 돼. 제가 북극 항로가 녹아내린다. 그 다음에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로 온다. 러시아가 동진해서 아시아 국가가 된다. 요 세 가지 아주 좋은 기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껏 겪고 있던 경제적, 안보적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고 정말로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준다. 근데 북극 항로 다음에 또 새로 녹아내릴 항로가 지구상에 있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피보트 아시아 해가지고 중국하고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우리한테 기회가 안 와. 러시아가 지금 동진해가지고 유럽하고 손을 끊고 협력하는 기회가 나.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계 정세가 변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고려 때 한때 몽골 제국의 왕위 쟁탈전이 심하게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 몽골 이 유목민족들은 상속하는 주체가 막내한테 상속을 합니다. 장자 상속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유목민들이 소하고 말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큰아들이 컸어. 어느 정도 크면 소하고 말하고 이제 줘가지고 양하고 줘서 독립을 시켜요. 그 다음에 둘째 또 독립시켜. 셋째 또 독립시켜.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본가를 말자한테 상속하게 돼 있어요. 왕위의 정통성이 막내 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리크 부카라는 막내 아들이 왕세자로 정통성을 갖고 있었죠. 근데 고려에서 아리크 부카 쪽에 줄을 선 게 아니라 쿠빌라이라는 다른 아들 쪽에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이 어쩌면 요새 미중 패권 전쟁 사이의 선택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쿠빌라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정통성이 있는 후계자도 아닌데 고려가 자기 편에 서주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불계 토풍.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국으로서 고려를 우리 제후국으로 거느리게 되던 내정 간섭을 하나도 안 하겠다. 너희 마음대로 잘 살아라. 그거는 황제국이 제후국을 완전히 독립국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에요. 고려에서는 외왕 내제 체제를 유지했어요. 외왕 내제가 뭐냐면 밖으로 보면 몽골 제국의 황제 밑에 있는 제후 왕인데 안에서는 고려의 왕은 황제예요. 이 황제 국가로서 모든 채통을 거의 다 지켰어요. 물론 간섭도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죠. 근데 조선 때는 명나라하고 청나라 교체기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청나라가 흥기해서 막 커오고 우리는 그 명나라를 선택했죠. 명분 때문에 국익과 실리를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조선의 유생들은 그걸 명분 가지고 우리가 옛날 명나라하고 잘 지냈잖아. 그러니까 명나라를 선택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 삼전도의 굴욕.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에서 우리 인조가 3번 절하고 이마에 9번 머리를 찢는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세계 이 체제, 이 패권의 질서가 변할 때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이 기회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굳건히 지켜가지고 지금껏 잘 보존해서 우리한테 물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자손들한테 물려줄 때 우리 조상님들이 겪은 것 같은 그 불행, 그 주변국으로서 항로도 없고 뭐 이 침략받는
이런 불행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온 행운의 기회를 찾아서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강대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어쩌면 몇 년이라는 거죠.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그 이상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책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께 바친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북극 항로가 이 스토리의 모든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항로라는 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게 무슨 4차 산업혁명 미래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산업혁명을 가장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럼 대서양 무역 때문에 일어났다. 아니 대서양에 무역하는데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렇게 착각, 이상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학문적으로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명사 쪽으로 이걸 보면 이제 그 삼강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서양의 제해권을 영국이 장악하고 나서 영국 사람들이 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옷감 같은 제품들을 아프리카에 갖다 추장들한테 팔아요. 그럼 추장들이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 다른 흑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 영국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사가지고 지금 멕시코만의 서인도 제도, 큐바 뭐 바하마 있는데 그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탕수수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 그 노예들을,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탕수수를 키워가지고 설탕을 영국으로 갖고 가요. 요걸 삼강무역이라 그래요. 그 전에 무역하는 것은 뭐 후추다 이런 향신료는 물건을 그 열매를 사다가 말려서 그냥 갈아서 먹으면 후추가 되는데, 이 사탕수수는 사탕수수의 껍질을 벗기고 압축해가지고 즙을 내요. 그리고 그걸 끓여. 그래가지고 설탕 결정체를 만들고 그것을 정제하면 설탕이 되는 거거든요. 제조업과 똑같은 제조 공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강무역을 통해서, 설탕무역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제조업이라는 개념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짜던 면직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계를 통해서 짜는데 이 설탕무역이 굉장한 기여를 했다. 물론 그 영국 내에 그 전에 이제 모직물 산업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원시적인 비단도 있었고, 직물 산업이 있긴 했지만은 이것을 기계화하는 데는 설탕무역이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대서양 무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한마디로 정보화 혁명이거든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자기 나라에서 혼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잘 만드는 부품을 모아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그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데 200여 개의 회사의 제품이 모여가지고 아이폰 하나를 만든다 그래요. 엄청난 국제적인 교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 생산과 대량 수송,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컨테이너에 가득 넣어서 가득 실어 날라는데, 지금은 물건을 여기저기서 맞춤 제품을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서 맞춤 생산해가지고 요거를 개별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10개를 한꺼번에 박스에 넣는 거하고 하나하나 개별 포장하는 거하고 부피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웨즈 항로, 이 항로가 지금 거의 적체가 돼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에버기분호라고 그 스웨즈 운하에서 상선이 하나 이렇게 좌초가 해가지고 스웨즈 운하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웨즈 운하에도 대기가 길고 말라카 해협에도 대기가 길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물량 수송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수송 부분, 운송,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 정보화 혁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다른 이유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보화에 의한 수송, 운송, 이게 필요한데, 지금 북극 항로라는 새 길이 뚫어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는 아주 축복의 기초가 되는 거죠.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끈질긴 저력과 이런 걸 통해서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세월을 또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지정학적 운명, 그 중에서 나쁜 운명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연안국은 그 앞쪽에 섬나라가 있고 뒤쪽에 내륙국이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하고 내륙국의 침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침략받은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침략만 받지? 근데 제가 문명사를 공부해 보니까
유럽에는 바다에 면한 연안국이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가 국토도 제일 넓고 인구도 제일 많아. 강대국이에요. 근데 영국이 섬나라가 있는데 영국은 인구가 프랑스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국토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한 걸 보면 되게 프랑스 땅에서 싸워요. 그 얘기는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상하다.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왜 작은 나라한테 침략받지? 섬나라는 해군이 강하잖아요. 근데 연안국은 육군이 80%, 해군은 20%. 그러니까 해군은 영국이 더 강하니까 영국이 조금 쳐들어와서 싸우다 안 되면 돌아가고, 그럼 프랑스는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은 프랑스 뒤에 있는데 프랑스보다 작아요. 한 3분의 2, 그 정도밖에 안 돼. 또 독일한테 침략을 받아. 보불전쟁이라고 쳐들어와가지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의 대관식도 하고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계속 침략을 하죠. 그래서 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어떻게 침략하지? 근데 독일 뒤에는 연안국들이 많거든요. 오스트리아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체코도 있고 슬로바키아도.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싸우다가 통일돼서 힘이 커지면 그냥 연안국 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에 침략받은 게 우리 조상들이 무능하고 나약해서가 아니라 바다와 내륙 사이에 위치한 연안국이 섬나라와 내륙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연안국의 저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나쁜 운명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북극 항로가 높고 러시아가 동진해서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 이제 나라가 여러 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힘을 이용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내려온 지정학적 나쁜 운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나쁜 운명을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운명을 털어버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 그런 의미지,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민족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국가와 국가는 원교 근공, 그래서 옆에 나라하고 싸움이 붙으면 멀리 나라랑 친하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나라는 옆에 나라하고 토지, 땅을 뺏기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나라는 뒤쪽에서 다른 나라하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교 근공이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때 근공은 있는데 원교할 대상이 태평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지 같이 연대를 하지.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는데 또 연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립무원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근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원교를 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중일 삼국체제에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나쁜 운명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원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좋은 운명이 찾아왔을 때 빨리 이것을 잡아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전쟁 후에 이렇게 동진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빨리 연결을 맺어서 러시아 자원을 확보 못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확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가스 이런 큰 프로젝트, 자원 프로젝트는 한 번 시작하면 수십 년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뺏기고 나면 우리한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 의지를 꺾기 위해서 미국이 왔는데 중국의 도전 의지가 없어졌어. 이제 꺾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한테 또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때 이제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위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결국은 거품 경제가 시작된 시기하고도 거의 일치하는데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적 도전을 꺾겠다고 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 플라자 합의예요. 어느 날 플라자 호텔에 5개국 그 재무장관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이대로 가면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난다. 일본의 이엔을 2배 올린다. 그래서 일본의 돈 가치가 2배 올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이 수출하던 자동차가 한 대에 10,000불짜리 차가 어느 날 20,000불짜리 차가 됐어요. 일본에 수출하던 반도체가 값이 2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자동차 산업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반도체 산업도 엄청난 압박을 받는데 그 틈에 반사 이익을 취한 게 우리 한국이에요. 플라자 합의가 없었으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위상까지 절대로 못 옵니다. 플라자 합의가 없었으면 삼성반도체가 지금 위상까지 절대로 못 와요. 반사 이익을 우리가 탁 받아가지고 확 커버린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중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나니까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하는 파트너로 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대중국 방어라든가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한반도보다 지정학적으로 훨씬 쓸모있고 가치 있는 파트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사용 후 핵처리,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그걸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재처리를 미국이 허용해주고 한국에게는 허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일본을 우선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는데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꺾이는 순간 중국이 미국의 한국보다 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빨리 국력을 키워가지고 세계 질서 속에 패권국가 동반 성장하는 하나의 경제적인 아니면 실체적인 주체로서 패권국의 일부로서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 이 기회를 다 날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